마음을 사로잡는 연설. 한 번은 회오리 바람 앞에 놓인 몇 명의 남녀가 있었다. 진짜 회오리 바람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이었다. 그 회오리 바람이란 모리스 골드블라트라는 인물이다. 그 회오리 바람에 휘말린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시카고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열렬한 웅변가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각을 나타내며 이야기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초대된 것에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한 그는 대단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서 혹 자신의 이야기에 기분이 상해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마치 소용돌이 치는 파도처럼 맹렬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몸을 약간 앞쪽으로 내밀고 눈빛으로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목소리는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마치 장내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서로 마주 보십시오. 지금 이 방 안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암으로 죽을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45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으로 죽게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4명에 1명꼴입니다. 그는 말을 중단하고 장내를 훑어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고도 냉혹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책이란 암 치료법과 발생 원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책상 위로 잠시 시선을 돌리다가 우리를 차례로 돌아보고 나서 말했다. 여러분은 그 연구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속으로 그렇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 어떤 말이 나오겠는가?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중에 보니 모두가 똑같은 심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분도 채 안 되어 모리스 골드블라트는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말았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켜잡아 그의 화제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가 행하고 있는 인도주의 운동의 동지로 우리를 끌어들인 것이다.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연사들이 바라는 바다. 골드브라트의 경우 우리의 찬성을 얻고 싶다는 그의 소원에는 지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동생과 함께 거의 무일푼으로 출발해서 마침내 1년에 1억 달러로 웃도는 매상고를 올리는 백화점 체인을 구축하게 되었다. 오랜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훌륭한 성공을 거두게 된 그때 동생이 암에 걸려 잠깐 앓다가 죽고 말았다. 그 후에 모리스 골드블라트 재단은 시카고 대학교의 암 연구소에 최초로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자신은 사업에서 은퇴하여 암과의 싸움에 모든 사람의 관심을 모으는 일에 투신했다. 이런 사실은 모리스 골드블라트의 인격과 함께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성심, 진지성, 열의의 모든 요소가 연사에 대해 동의하게 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기꺼이 관심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우리에게 불어넣은 것이다. 인격을 갖추고 자신감을 가져라. 퀸티리언은 연사는 연설에 숙달된 성인이라고 정의했다. 즉, 기술뿐만 아니라 성실성과 인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설명한 것과 앞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 중에 어디를 찾아보아도 효과적인 연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 즉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피어폰트 모건의 말대로 인격이야말로 신용을 얻는 최상의 수단이며 청중의 신뢰를 얻는 최상의 길이기도 하다. 알렉산더 울코트는 성의껏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에는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실성이 울려 퍼진다 라고 말했다. 더욱이 연설의 목적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데 있는 경우 자신의 생각을 진심으로 확신하는 데서 오는 열의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긍정적인 응답을 얻어내라.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학장이었던 윌터 딜 스코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관념이나 개념 또는 결론은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 때문에 방해되지 않는 한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은 결국 청중을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언제나 예라고 대답할 심적 상태로 두라는 뜻으로 압축된다. 나의 친구 해리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뉴욕의 한 사회연구 모임에서 행한 강의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멋지게 전개시켜 보였다. 훌륭한 연사는 처음부터 수많은 동조자를 획득한다. 이것이 성공하면 청중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는 이미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마치 당구공의 움직임과 비슷한 것이다. 공을 어떤 방향으로 쳐낼 때 공의 방향을 바꾸려면 힘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 보내려면 훨씬 더 큰 힘을 가해야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심리적 패턴은 매우 분명하다. 누군가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고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말일 경우에 그것은 단지 세 글자를 붙여서 발음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의 신체 조직이 일체가 되어 거부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미미하지만 때로는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인 위축이나 그 징조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경 전체와 근육 조직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예라고 대답했을 때는 위축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육체 조직은 앞을 향해 개방적인 수용 태세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맨 처음에 동조자를 많이 획득할수록 우리의 최종 제안에 대한 관심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동조자를 얻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매우 간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은 얼마나 등한시되고 있는가? 때때로 사람들은 청중의 반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급진주의자가 보수적인 동지와 회의를 시작한다고 하자. 그러면 급진주의자는 당장 그들의 신경을 자극해서 화를 내게 할 것은 분명한 이치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는 것인가? 단지 재미로 그들의 화를 돋우는 것이라면 아마 용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성과를 올릴 생각에서 그런다면 심리학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 학생이라든가 고객, 어린이나 남편 또는 아내에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게 해놓고 나서 그것을 동조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면 그야말로 기막힌 예지와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다. 처음부터 바람직한 동조 반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링컨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어떤 논쟁을 시작해서 찬성자를 얻어 승리하기 위해 제가 택한 방식은 먼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인화물질과 같은 위험성이 내포된 노예 문제를 논의했을 때 이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미러 신문은 링컨의 연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최고의 한마디가 있은 다음 링컨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동조했다. 그런 다음 링컨은 조금씩 그들을 유도하여 마침내 모두 자기 수중에 넣어버렸다. 청중에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연사는 단지 그들을 완고하게 만들고 수비태세를 취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것들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일까? 청중은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여 해볼 테면 해봐라 하며 속으로 중얼거리지는 않을런지. 청중 누구나가 믿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적절한 질문을 제시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청중을 당신과 함께 그 대답을 구하는 진지한 탐구의 동반자로 끌어내는 것이다. 대답을 찾고 있는 동안 그 사실을 청중이 분명히 알 수 있게 제시해서 청중 자신이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발견한 진리에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강한 애착을 갖게 마련이다. 단순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주장이다. 의견의 대립이 아무리 깊고 심한 논쟁이라도 반드시 전원이 찬성하게 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게 마련이다. 1960년 2월 3일 영국의 해럴드 맥밀런 총리가 남아프리카 연방의 양원에서 연설을 했다. 인종차별 정책이 대세를 지배하던 시기에 입법기관에서 영국 연방이 채택한 인종차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이 근본적인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잡았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는 먼저 남아프리카 연방이 이룬 위대한 경제적인 발전, 세계에 기여한 의미심장한 공헌 등 여러 가지 업적을 내세워 강조했다. 그 다음에 노련하고도 재치 있게 반대의 견해를 끄집어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도 그런 의견의 차이는 모두 각자의 심리적 확신에서 기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밀런 총리의 연설은 링컨이 포트 섬터 이전 시절에 행한 조용하면서도 힘찬 연설들을 기억하게 하는 훌륭한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역설했다. 영국 연방의 같은 멤버로서 남아프리카 연방의 원조와 격려의 손길을 건네는 것은 우리의 진정에서 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여러분의 정책 중에는 현재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정치적 신념을 버리지 않고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기가 불가능하게 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방으로서 공연히 남을 책망한다든지 스스로를 자랑하는 일 없이 오직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들 사이에 있는 견해 차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사와 아무리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도 이런 연설을 듣는다면 연사에게 사심이 없다는 것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맥밀런 총리가 첫머리에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점 대신에 정책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는 계몽적인 저서, 정신의 형성에서 그 질문에 대한 심리적인 대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런 저항이나 불만 없이 생각을 바꾸는 때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신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 당장 그 비난의 노여움을 느끼며 고집을 부리게 된다. 우리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는 데 대해서는 믿지 못할 만큼 무관심하지만 누군가 그 신념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맹목적으로 애착을 느끼는 것이다. 명백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관념 자체가 아니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인 것이다. 나의 라는 단 두 글자로 된 단어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것을 신중히 다루는 것은 분별력의 제일보인 것이다. 가령 그것이 나의 저녁 식사거나 나의 개 또는 나의 집이거나 나의 신념, 나의 나라 또는 나의 하나님이건 간에 나의에는 똑같이 중대한 뜻이 있다. 우리는 시계가 틀렸다든지 자동차가 낡았다든지 하는 지적에 대해 화를 낼 뿐만 아니라 화성의 운하에 관한 것이라든지 에픽테투스의 발언이나 살리신의 약효라든지 그 밖에 사곤 2세의 재위기간 따위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정정해야 할 때도 화를 낸다. 우리는 자신이 진리라고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것들을 계속 믿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가정에 대해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정에 집착해 있으려고 온갖 변명을 다 짜낸다. 그 결과 보통 우리가 논증이라고 말하는 행위의 태반은 실로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계속 믿고자 하는 이유를 찾으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열정적으로 연설하라. 연사가 풍부한 감정과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연설할 때 청중이 반대 의견을 생각할 여지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열정은 말 그대로 전염된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반대되는 생각을 밀쳐버린다. 청중을 납득시키려면 생각을 자극하는 것보다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감성은 냉철한 관념보다 강력한 것이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디까지나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더라도, 아무리 신뢰를 들더라도, 또 아무리 근사하게 목소리를 구사하더라도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공허한 거칠애에 지나지 않는다. 청중을 감동시키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감명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열기가 우리의 눈동자를 통해 빛나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울려 퍼지고 우리의 태도를 통해 나타날 때 청중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 언제나 우리의 목적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있다면 우리의 태도가 청중의 태도를 결정한다. 만약 우리에게 성의가 없다면 청중 또한 그렇게 되리라. 우리가 건방지고 적개심을 품고 있다면 청중 또한 그럴 것이다. 헨리워드 비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중이 졸고 있을 때 쓸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뾰족한 막대기를 든 경비원을 앞세워 설교하고 있는 사람을 쿡쿡 찔러줘야 한다. 언젠가 나는 3명의 심사위원 중 한 사람으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커티스상 심사를 의뢰받은 적이 있다. 연사로 나선 학생은 6명이었으며 모두가 충분한 연습을 거쳤고 훌륭한 연설을 해보겠다는 의욕이 넘쳐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메달을 획득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열의는 거의 지니고 있지 않았다. 화제의 선택에도 그것이 웅변조로 하기에 알맞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자기가 하고 있는 연설에 아무런 흥미도 없었다. 요컨대 변론술의 실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단 한 사람, 줄루족의 왕자는 달랐다. 왕자는 현대 문명에 대한 아프리카의 공헌을 주제로 선택했다.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정을 주입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습이 아니라 확신과 열의에서 나온 살아있는 이야기였다. 그는 자기 동족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대륙의 대표자로서 말한 것이다. 지혜와 인격과 선의에 찬 어조로 그는 자기 동포의 희망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온갖 노력과 호소를 다했다. 연설 자체의 완성도에서 평한다면 그가 몇몇 경쟁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지만 우리 심사위원은 그의 수상을 결정했다.
그의 이야기의 진실과 성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심사위원들은 확실히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것에 비하면 다른 이야기들은 겨우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불길처럼 박력이 없었다. 왕자는 먼 이국 땅에서 이론만 내세워야 하는 이야기 속에 자신의 인격을 반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미 터득했던 것이다. 즉, 연사는 자신이 말하는 바를 얼마나 확고하게 믿고 있는지를 청중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청중에게 경의와 애정을 나타내라. 노먼 빈센트 빌 박사는 인간은 본시 사랑받고 싶어하는 동물이다 라며 어느 코미디언에 대한 이야기를 첫머리에서 말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 깊이 자신은 가치와 위엄을 갖춘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식을 갖는 법이다. 그것을 해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잃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 사람을 붙돋아 주어야 하며 그 결과로 그도 또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다. 언젠가 나는 어떤 코미디언과 함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사람과 교제는 없었지만 어떤 책에서 보니 그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곧 내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곁에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러자 그는 내게 말을 걸어왔다. 당신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군요. 나는 대답했다. 네, 그래요. 여러 사람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좀 긴장하게 되는군요. 저는 청중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다소 긴장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전혀 안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청중이란 어떤 일에도 잘 끌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보들의 모임이랄까요? 그 말씀에 찬송할 수가 없군요. 하며 나는 계속 말했다. 청중이란 당신의 절대적인 심판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중을 대단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필 박사는 이 코미디언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원인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태도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의 교훈이 아니겠는가? 우호적인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라. 한 무신론자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윌리엄 페리에게 도전했다. 그러자 페리는 조용히 회중시계를 꺼내 뚜껑을 열고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제가 이 시계의 톱니바퀴나 나사가 스스로 조립되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하면 당신은 제 지성을 의심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의심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저 별들을 보십시오. 어느 별이거나 모두 완전히 정해진 궤도와 운동이 있지요. 지구라든가 혹성은 태양 주변을 돌고 있으며 태양계 전체는 하루에 100만 마일 이상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들은 또 다른 태양이 되어 한 무리의 혹성을 이끌고 우리의 태양계와 똑같이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돌도 방해도 그리고 혼란도 일어나지 않지요. 일체가 조용하게 능률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믿을 만한가요? 만약 이것이 첫마디부터 반대자를 공격하는 말이었다고 가정하자. 신은 없다? 멍청이 같은 소리 작작하시오. 당신은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열화처럼 격렬하고 무익한 언쟁이 계속되었으리라. 무신론자는 미쳐 날뛰는 살쾡이처럼 성스럽지 못한 열광으로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을 것이다.
왜일까? 앞에서 오버스트리트 교수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그의 의견이고 그에게 다시 없이 존귀하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이 위협받고 위기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자만심이라는 것은 본시 폭발성이 있는 인간의 성질인 만큼 그것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동지로 만드는 편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페리의 경우처럼 우리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반대자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대자는 당신의 말에 반대하기보다 받아들이는 쪽을 택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묵살하는 배타적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페리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미묘한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한 인간의 신조라고 일컫는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주와 팔을 마주잡는 미묘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폭풍우처럼 급습을 한다든지 정면 공격을 감행해서 처부수는 전략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술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적대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에 성곽을 지키는 쪽은 다리를 들어 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 빗장을 지르고 갑옷을 입은 병정들이 활을 겨누고 대기하고 있으리라. 싸움이 시작되고 쌍방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싸움은 언제나 승부가 없이 끝난다. 쌍방이 다 상대방을 조금도 납득시키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세우는 무엇보다 분별 있는 방법으로서 사실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오래전 옛날에 성 바울이 사용한 방법이다. 사도 바울은 마르스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유명한 연설을 할 때 이 방법을 썼다. 그것은 19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를 감탄시키고 있을 정도로 재치 있고 세련된 방법이다. 사도 바울은 완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기독교에 기이한 뒤로 그 웅변덕택으로 기독교의 창도자가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아테네로 갔다. 페리클레스가 죽은 후이고 아테네는 최전성기가 지나 쇠퇴의 길에 놓여 있었다. 성서에는 당시의 아테네를 이렇게 설명했다. 도대체 그곳에 살고 있는 아테네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모두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물론 라디오, 전화, 방송국도 없었던 때라 매일 오후 무언가 새로운 소식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매우 곤란한 일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럴 때 바울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다. 호기심에 가득 찬 아테네 사람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바울을 아에로파고스로 데리고 갔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게나. 당신은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네. 결국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에게 연설을 하라고 졸라댔다. 그래서 바울은 흔쾌히 승낙했다. 실제로 그가 나타난 것은 그런 목적 때문이었다. 아마 바울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훌륭한 연사들이 처음에는 다 그런 것처럼 약간 긴장한 듯 손을 비비고 말을 시작하기 전에 헛기침을 몇 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이 그를 초청할 때 사용한 말 중에 새로운 가르침, 이상한 것이 그에게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말은 독과 같다. 이런 관념들은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은 의견의 대립과 충돌을 빚어내기 좋다. 바울은 그의 신앙을 이상하고 낯선 것으로 소개하고 싶지 않았다. 아테네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무언가에 결부시키기를 원했다.
그렇게 한다면 의견이 대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잠시 이것저것 궁리를 해보았다. 그러자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바울은 불멸의 명연설을 시작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당신네들이 모든 점에서 대단히 미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매우 종교심이 풍부하다라고 번역된 것도 있다. 나는 그 편이 더 적절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아테네 사람들은 다신교였다. 그들은 종교심이 대단히 강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성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기쁘게 해준 것이다.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따사로운 눈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효과적인 화술의 한 가지는 신뢰를 들어 논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실천한 것이 바로 그 방식이었다. 실로 내가 길을 가다가 당신들이 숭배하는 여러 형식을 자주 보게 되는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소이다.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매우 신앙심이 두텁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라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결과 미지의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무의식 중에 저지른 잘못과 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한 일종의 보험 비슷한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 특이한 제단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입에 발린 인사로 그들에게 아첨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그것은 관찰에서 생긴 참된 인식임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유효적절한지 그 절정이 드러난다. 새로운 가르침, 이상한 것은 당치도 않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숭배하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해서 약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상대방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을 그들이 이미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비유한 것. 그것이 성 바울의 절묘한 기술이었다. 그는 또한 그리스 시인의 시 가운데 몇 구절을 인용해 구원과 부활의 교의를 제시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은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감명을 주는 이야기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청중의 심중에 자신의 생각을 심어 반대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에 익숙한 사람은 힘차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나의 저서인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언급한 법칙들이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거의 매일같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온갖 사교 모임에서도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에 동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만약 링컨이나 맥밀런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드물게 외교적인 재능과 사리 분별이 뛰어난 사람이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말도 기억해 둘 만하다. 만약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자, 차분히 앉아서 함께 상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생각이 상반된다면 무엇이 다른 것인지 또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서로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큰 의견 차이가 없다면 서로 납득되지 않는 점보다 찬성할 수 있는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인내와 솔직함으로 함께 노력해 보겠다는 의욕만 있다면 두 사람은 함께 손잡고 일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